도 김토리쌤과 함께. 안녕하세요. 변액보험 시험 2편 한방에 합격하기 16번부터 2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생명표 및 보험료 산출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예전에 사용하던 방법을 3이온 방식,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하고,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요. 지금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상태에서 해지율 및 기타 사항들을 더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포함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의 방법에서 더했다는 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징을 보시면은 예전에 쓰던 3이온 방식은 보수적인 기초율을 계산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도 간단한데 단점은 제대로 반영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쓰고 있는 방법은 회사별 최적 가정을 하여 산출하고 있고, 그래서 정교하고 산출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이런 산출 과정에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생명표라는 것이 나올 텐데요.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사망 또는 생존할 것인가를 산출한 표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제10회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책임준비금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준비금은 크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녀보장부채와 이미 발생해버린 발생사고부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공통사항으로는 예전에는 원가 개념에서 지금 현재는 시가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책임준비금의 정의는 뭐냐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이 정의 문제는 거의 OX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고,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었다는 내용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자녀 보장 부채는 크게 이행 현금 흐름과 보험 계약 마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이행 현금 흐름 안에는 최선 추정 부채와 위험 조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발생 사고 부채는 최선 추정 부채와 위험 조정만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녀 보장 부채는 보험 계약 마진이 더 포함되어 있다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제공, 미실현 이익 이런 설명이 나오면 보험 계약 마진을 골라주셔도 되고, 자녀 보장 부채와 발생 사고 부채의 차이점 또는 없는 것을 골라주시라고 하면 보험 계약 마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생명보험 약관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없는 걸 고르시오 할 때 없는 걸 5가지 나오는데 그 5가지를 좀 보고 숙지하도록 할게요. 먼저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한 회사 잘못으로 알지 못한 경우는 회사가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상 지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고지를 하고 싶었는데 설계사가 고지 의무를 방해한 경우, 이렇게 5가지 경우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청약 철회 보도록 할게요. 청약 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까지 가능하고, 최대 철회 가능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그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청약 철회 불가 계약 3가지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진단 계약,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 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우리 실제 현실에서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 대부분 여행자 보험이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보험 계약의 변경 볼게요. 우리 피보험자는 못 바꾼다, 계약자는 회사에 승낙이 있어야 바꾼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트렌드가 수익자 변경 관련해서 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은 필요가 없다, 요까지는 먼저 문제에서 줍니다. 그 다음에 단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누군가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 요거를
괄호로 주거든요. 그때 피보험자를 내가 골라줄 줄 알아야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수익자 변경은 회사의 승낙은 필요가 없어요. 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누구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고전적인 문제죠. 변경 불가 계약 내용 골라라 할 때는 피보험자 그리고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은 변경할 수가 없다.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구분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라든지 설계사 또는 일용 근로자가 나왔을 때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중에 장애인이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면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공제율은 많이 해주는 게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만 공제해주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15%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한도는 둘 다 공이 100만원씩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연말정산을 받을 때 가족을 내 앞으로 넣어서 같이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내 앞으로 넣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걸 넘어가면은 본인 걸 본인이 공제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인데 이때까지 우리 시험엔 요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냥 연간 소득이 얼마 이하인 경우 이렇게만 물어봤으니까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대신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 부모는 만 60세 이상을 나에게 끌어올 수 있는 거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만 내가 끌어올 수 있고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장성 보험과 다르게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이런 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이 소리예요. 단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만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액공제율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많이 해주는 게 더 좋은 거랬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자 기준으로는 4,500만원 그리고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5,500만원을 기준하여서 이 금액보다 넘어가면은 멀쩡하게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원칙인 12%만 공제해 준 거고 이 금액 이하로 벌고 있으면 다소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15%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한도 앞선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한도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과 퇴직연금을 합친 걸 연금 계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산 한도는 900만원이 되고요. 연금 저축의 한도는 별도로 6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금 소득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원칙은 우리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단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분리과세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 요건은 연에 1,500만원 한도입니다. 1,5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나이 요건은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면 이제 그걸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55세부터 70세까지는 5%, 70세부터 80세까지는 4%, 그리고 80세를 넘어가면 3%를 과세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종신계약으로 수령하고 싶다고 하면 4%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나이에 따른 세율과 이 4% 중에 유리한 거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 외로 수령했다. 즉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은 연금 소득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세라고 해가지고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상품들은 연말정산 받는, 즉 세액공제 받는 상품들이었다면 이 저축성 보험은 연말정산이 없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자 소득세를 내고 받아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그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즉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데 납입하는 경우 2가지와 연금을 받는 경우 1가지에 대해서 조건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숙지하도록 할게요. 일시납으로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적립식 월납계약 우리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납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매월 납입보험료는 균등해야 되고 선납 미리 내는 거는 6개월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게요. 월 보험료 한도를 15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2 조건은 납입에 대한 조건이었다면 밑에 종신형 연금보험은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를 해줄 텐데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되고 연금 외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망 시 이 연금 재원은 소멸해야 되고 연금을 개시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걸 종신형 연금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신형 연금보험 형태로 수령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상속이라는 게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뭐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금융재산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더 이쁘다고 더 까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아이고 이뻐라고 하면서 전액을 다 까주고요. 2천에서 1억 사이는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1억을 넘어간 돈에 대해서는 20%를 공제해주고 이렇게 공제해주는 최고 한도가 2억입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냐 할 수 있는데 다 유심히 보시면 전부 2만 외우셔도 우리 시험장에 가서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숙지하고 시험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3편 영상이 어쨌든 변액시험의 핵심 하이라이트니까 꼭 다음 영상까지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토리쌤